73세의 첫날 밤 얘기요? 네, 부끄럽지만 저는 그날을 아직도 허벅지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남는 침묵은 언제나 길었다. 심장이 먼저라고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근육과 뼈, 그리고 서로의 손등에서 먼저 깨어난다는 것을.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커튼 위로 번질 때 종아리부터 느리게 스며드는 저릿한 온기마저 삶의 문장을 하나 고쳐 쓴다. 늦게 도착한 한 문장.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내 이름은 황금자. 73.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남편과 한 지붕에 살았지만 마음은 다른 계절에 얼어붙어 있었다. 밥값도 못하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같은 말들이 내 속살을 닫아걸었다. 그렇게 나는 절망의 골목을 홀로 오갔다. 그런데요, 그날 시장 골목에서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가던 오후, 누군가가 말했다.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 말이 내 안의 편견을 처음으로 흔들었다. 나 자신에 대한 편견, 노년에 대한 편견, 사랑에 대한 편견. 그날 밤 나는 전기 스위치처럼 작게 켜지는 희망을 느꼈다. 복지관 창문을 타고 들어오던 노을,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유자차 한 잔, 주머니 속에 오래 머물다 손에 얹힌 나무수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내 삶의 스위치를 눌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에 나이가 있을까? 기적은 젊은 날에만 허락되는 걸까?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이 있었다. 처음엔 그 상처가 두려웠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거기엔 어제의 노동과 오늘의 호흡, 그리고 내일의 다짐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스탠드 불빛 아래 굽은 등과 주름진 손가락이 만드는 그림자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마치 편견의 안개가 거친 자리로 조용히 새벽이 내려오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목소리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여보라는 호칭보다 상냥한 눈빛 하나,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안부 하나가 사람을 구한다는 걸 그날 나는 처음 이해했다. 유자차의 따뜻함이 목을 적시고 나무 수저의 나뭇결이 손바닥에 남을 때 세월의 주름처럼 깊어진 사랑이 내 안에서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자랐다. 진실은 언제나 멀리서부터 걸어온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 이름을 부른다. 금자씨. 그 부름 하나로 나는 닫힌 창을 열었다. 바깥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벚나무 꽃잎이 툭 유리창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 소리마저 내게는 신호처럼 들렸다. 늦게 온 봄이지만 봄은 분명히 왔다. 오늘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이의 벽을 넘어 절망의 골목을 지나 편견의 안개를 헤치고 마침내 진실의 빛으로 걸어온 이야기. 그 소문 진실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꼭 말해야 할 그 한 문장을 향해 나는 다시 한 걸음을 뗀다. 아침이 오면 나는 늘 같은 속도로 하루를 여는 사람이다. 작은 원룸의 커튼을 반쯤 젖히고 창틀에 앉은 비둘기 한 마리를 눈으로 배웅한 뒤 전기 주전자의 스위치를 눌러 물을 올린다. 물이 끓기 전 나는 유자청병의 뚜껑을 돌려 한 숟갈 덜어낸다. 뜨거운 물이 노란 향을 깨워 올리면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기억의 따뜻한 찻잔을 마주 잡듯 심호흡 한 번에 어제의 피로와 오래된 절망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혼자라는 사실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날에도 유자차는 내 손바닥에 작은 봄을 남긴다. 일주일에 3번은 복지관에 간다. 50대 초반의 사회복지사 미영씨가 금자 어르신, 오늘은 김장팀이에요 라고 말하면 나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맨다. 배추를 절이고 헹구고 양념을 버무리는 사이 누구의 삶에서나 겨울이 미끄러져 나간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떡국떡을 나누고 어르신 목욕 봉사날엔 비누 거품이 가볍게 하늘을 난다. 물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면 문득 생각한다. 세월의 주름처럼 깊어진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로 가능할까? 노년의 얼굴로도 사랑을 새길 수 있을까? 사랑에는 나이가 있는 걸까? 질문은 종종 내 곁에 앉았다가 조용히 일어난다. 복지관의 창문은 늘 낮은 각도로 햇살을 끌어들인다.
오후 4시면 체온 같은 빛이 바닥에 누워 쉴 때가 있다. 그 빛 위로 나는 수건을 개고 양말을 맞췄다. 함께 봉사하는 분들의 숨이 고루 섞이면 작은 체육관처럼 공기가 따뜻해진다. 우리는 수다를 길게 늘어놓지 않는다. 쓸데없는 위로 대신 필요한 일을 먼저 한다.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전구를 갈고 누군가는 이불을 턴다. 어쩌다 구석 자리에서 스탠드가 깜박이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위치를 몇 번 눌러보고 다시 앉는다. 그럴 때면 늘 누군가가 와서 스탠드를 분해하고 먼지를 털고 전선을 다독이듯 잡아당긴다. 낡은 전구가 사그라들 때 새 전구의 원은 한 번에 찬다. 깜박임이 멈추고 방 안의 색이 안정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느슨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대개 시장을 지난다. 좁은 골목바람이 무처럼 불면 나는 장바구니 끈을 손목에 한 번 더 감는다. 생선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고 두부를 자르는 칼끝이 나무 도마를 가볍게 두드린다. 김치전 부치는 지글거림이 내 배를 먼저 데운다. 그날도 비슷한 오후였다. 비닐봉지가 얇았는지 감자가 한두 개 바닥을 굴렀다. 허리를 숙일까 하다 말고 머뭇거리는데 뒤에서 누가 먼저 몸을 숙였다. 손등에 굳은 살이 깊게 박인 손이었다. 말수가 적은 손, 그래도 자상한 손. 그는 굴러가는 감자를 모아 조심스레 장바구니 위에 올려놓았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나는 어설프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하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 한 문장이 내 귀 속에서 오래 울렸다. 마치 편견의 안개가 잠시 갈라지는 소리 같았다. 그 말 한마디는 내 과거의 문장을 수정했다. 한 지붕 아래 살았던 40년 동안 듣던 말들은 되게 비슷했다. 밥값도 못하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속도를 강요하는 말은 사랑을 닿게 만든다. 나는 다친 사람이었고 다친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속에서 무엇이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는 걸 느꼈다. 오래 굳어있던 심지가 가늘게 불을 받아들였다. 불길이 아니라 불씨. 그 불씨는 다음날 복지관의 창가에서 다시금 살아났다. 그날 복지관의 형광등 몇 개가 번쩍였다. 사무실에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사회복지사들이 바삐 걸음을 옮겼다. 나는 커튼을 꺾고 유리창 먼지를 닦았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던 스탠드 하나가 누군가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분해되었다. 전선의 피로를 읽는 눈, 나사와 손목의 각도를 아는 습관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말없이 전구를 새로 끼우고 플러그를 다시 꽂아보았다. 빛이 한번 꺼졌다 켜지고 방이 조용히 밝아졌다.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숙였다. 정수 어르신, 역시 빠르시네요. 그는 고개를 설핏 끄덕였을 뿐 말은 길게 있지 않았다. 그 손등에 화상이 깊게 남아있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제대로 보았다. 오래된 불빛의 흔적처럼 검고 불규칙했다. 나는 갑자기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설거지로 마른 굳은 살이 여기저기에 길게 타 있었다. 손은 각각의 시간을 기억한다. 누구의 손에도 사연이 있다. 그 손 아프지 않으세요? 내가 용기 내서 묻자 그는 약간 놀란 얼굴로 웃었다. 괜찮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나는 그 건조함 아래 얇게 흐르는 물기를 느꼈다. 기적은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되곤 했다. 눈빛의 온도, 말끝의 숨, 스탠드 불빛의 안정. 그 주 토요일, 복지관에서는 김치 나눔 행사가 있었다. 나는 유자청을 조금 더 진하게 타서 보온병에 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플라스틱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나는 뜨거운 국을 나누어 주다가 잠깐 숨을 돌렸다. 그가 식판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보온병의 뚜껑을 열었다. 이거 드셔보세요. 목이 따뜻해져요. 그가 두 손으로 컵을 받았다. 구수한 미소가 컵 위로 번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그의 말을 듣자 가슴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나에게도 오래간만이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건네며 설레는 마음.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잔에 담긴 온기처럼 손바닥을 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장바구니 한켠에 작은 노트를 넣었다. 오늘의 일을 짧게 적었다. 전구 교체, 유자차, 손등의 화상. 스스로를 보듬고 싶을 때마다 나는 글을 썼다. 종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내가 적어도 비밀을 지켜준다. 그런 밤이면 창가에 앉아 오래된 전등 아래서 천천히 실을 꿰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실처럼 나는 아주 조금 더 생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튿날 아침 시장에서 또 그를 만났다. 그는 감자 파는 아주머니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인사를 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받았다. 가까워지니 그의 셔츠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목에서부터 손목까지 바르게 다린 주름이 있었다. 손등의 화상은 그 주름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다.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였다. 사람의 상처를 오래 들여다보면 그 상처가 나에게 말을 걸 때가 있다. 나도 안다고, 나도 여기라고, 같이 살아보자고. 우리는 전혀 다른 길에서 같은 말을 들은 듯했다. 복지관의 청소용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의 먼지가 가볍게 떠올랐다. 나는 물걸레를 한 번 더 짜서 바닥을 닦았다. 창문 너머로 아이가 뛰었고 아이의 웃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분명해졌다.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눈에서 눈으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에만 희망은 자기 모양을 가진다. 늦은 오후, 그는 전선 뒤를 정리하며 내 쪽을 보았다. 황금자 어르신, 날이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다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 어르신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짧고 단정한 안부가 방 안을 지나갈 때 나는 믿었다. 진실은 언젠가 자기 속도로 나타난다. 이토록 작은 문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나타난다. 저녁이면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된장국을 데워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오래된 접시에 나박김치를 담는다. 반찬을 정갈하게 놓고 앉으면 의자가 한 칸 비어 보인다. 어떤 날은 빈자리가 견디기 쉬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빈자리가 날카로워 발등을 찌른다. 그런 밤에는 창문을 조금 열어둔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다시 물러나고 골목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 나는 스탠드 불빛을 낮춰놓고 조용히 손을 주무른다. 괜찮아요. 금자씨 오늘도 해냈어요. 혼잣말은 기도를 닮아간다. 그리고 기도는 가끔, 정말 가끔 답장을 보내준다. 다음 날 누군가가 문 앞에 작은 봉투를 두고 간다든지 우체통에 오래된 엽서가 끼어 있다든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온다. 아주 작은,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다.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진심이 들킬까봐, 문장을 짧게 쓰다 보면 오해가 생길까봐, 혹시라도 마음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바깥에 들릴까봐 어릴 때부터 나는 조심하는 법을 배웠다. 조심은 나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벤치에 앉아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편다. 마디마다 흘러들어온 세월의 무게가 있다. 40년 동안 들었던 말들이 마디마다 엉겨붙어 있다. 그 말들을 조용히 떼어낸다. 상처가 덜 아프게, 피가 나지 않게, 살을 상하게 하지 않게. 그 일은 오래 걸리지만 나는 배웠다. 느린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그를 처음 봤던 날 이후 복지관에서 우리는 몇 번 더 마주쳤다. 점심시간이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김이 오르는 국물 위로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전기라는 건요,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말을 꺼내면 나는 조용히 들었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막히는 데가 어딘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오래된 막힘이
가볍게 덜컹하고 움직였다. 가끔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일만으로도 고장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누가 그걸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엔 그걸 몰랐죠.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했지만 나를 지나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다시 유자차를 탔다. 손등으로 잔의 온도를 가늠하고 김이 식는 속도를 따라 숨을 고른다. 컵을 내려놓고 나무 수저를 만지작거리다가 아직 내 곁에 없는 물건의 감촉을 상상해본다. 누군가의 손이 나를 위해 깎아 만든 나무결, 손바닥에 닿는 촉감이 어떨지.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내일의 문을 여는 소리가 조금 덜 무섭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내일을 믿고 있다. 믿는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믿음은 대체로 저렇게 시작된다. 한 사람의 온도, 한 잔의 차, 한 줄의 빛, 그렇게 희망은 온다. 나를 오래 가두었던 건 남편의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동네의 눈빛, 시장통의 수군거림, 연식이 오래된 고정관념,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이름의 돌멩이들이었다. 돌멩이는 쌓이기 쉽고 치우기 어렵다. 나는 내 안의 돌멩이를 하나씩 들어 올려 바깥으로 옮긴다. 복지관의 마당 한쪽에 자그마한 화분들이 놓여있다. 그 옆에 무심한 얼굴로 놓여있는 빈 화분 하나를 나는 오래 바라본다. 언젠가 거기에 무엇을 심게 될까? 벚나무 같은 봄의 약속을 심을 수 있을까? 손에 화상을 받던 날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을까? 나는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정말로 나이가 없을까?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두려워할 생각이지? 다음 주 월요일 복지관에서 전기시설 점검이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큰 소리로 안내를 했다. 오늘 오후에는 도서관 쪽 조명이 교체됩니다. 잠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는 도서관에 들러 먼지를 털었다. 책 등에 묻은 손때는 누구의 이야기든 한 번 이상 읽혔다는 증거다. 스탠드 불빛을 반사하는 독서대의 나무결이 반짝였다. 그가 공구함을 들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출입문을 잡아주었다. 손,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다. 네, 어르신도요. 내가 답했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데서 생의 균형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서로의 손을 먼저 걱정하는 일. 우리는 아마 거기서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닫으려는데 저녁바람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흔들었다. 커튼이 스탠드 빛을 스쳐갈 때 방 안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 오늘은 덜 외로웠다. 누가 문득 내 이름을 불러줄 것만 같았다. 금자씨, 그 부름이 공기 속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나는 답했다. 네, 그렇게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나자 밤이 생각보다 빨리 깊어졌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떤 말을 내게 던질지, 어떤 편견이 내 앞길에 놓일지. 그래도 하나는 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사랑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 사실을 믿는 법을 나는 유자차의 김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손바닥의 온기로, 스탠드의 빛으로, 바람의 결로. 가끔은 별것 아닌 것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거기에 기대기로 했다. 조금만 더, 하루만 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 색이 바랜 리본 하나가 나왔다. 젊은 날의 얼굴을 보며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 자신인지, 지나간 시간인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인지. 가만히 리본을 접어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아직 그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더라도 나는 이미 그 말을 배우고 있었다. 말을 먼저 배워야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오는 법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 중이었다. 시장 골목의 소문은 언제나 냄비처럼 쉽게 끓었다. 감자 더미 옆에서 아주머니 둘이 머리를 맞대고 웅성거릴 때 내 이름이 불쑥 끼어드는 걸 나는 여러 번 겪었다. 그날도 그랬다. 고등어를 사려다가 줄을 서 있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내 손목을 살짝 끌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은 날카롭게 반짝였다. 금자씨, 그 정수라는 양반. 조심해야 해. 나는 왜요? 하고 묻지 못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더 가까이 가져왔다. 젊었을 때 술에 취해 담뱃불을 껐는지 뭔지 집에 불을 냈다지. 그래서 아내랑 애가 말은 끝까지 흘러가지 않았지만 누락된 단어들은 내 귀 안에서 덧또렷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손등에 남아있던 그의 화상이 갑자기 전과 다른 모양으로 보였다. 불길의 그림자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낯설 만큼 길어졌다. 바람은 평소처럼 불었는데 골목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장바구니 끈을 손목에 한 번 더 감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지나갔다. 사람은 참 이상해서 어제까지 보이던 온기는 오늘들은 한마디에 쉽게 뒤집힌다. 마음이 흔들릴 때 오래된 상처들이 합세한다. 40년 동안 듣고 살아온 말들이 골목 어귀에서 줄을 서서 내게 손짓했다. 느려 터졌어. 밥값도 못하네. 그 목소리들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유자차를 끓이지 않았다. 주전자 스위치를 올리려다 멈추고 괜히 컵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식탁의 나무결이 눈에 거슬렸다. 가만히 앉아 손마디를 비볐다. 질문이 줄줄이 올라왔다. 정말일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오해일까?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커튼이 스탠드 빛을 스쳐 지날 때마다 방 안의 색이 흔들렸다. 편견의 안개가 다시 끼어드는 소리 같았다.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을까? 골목의 작은 진실은 누가 지켜줄까? 나는 답을 모른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는 시간표를 바꿨다. 미영 씨에게 핑계를 대며 오전 반에서 오후 반으로 옮겼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시장 골목을 돌아 들어갔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전등 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그 안도 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섞여 있었다. 가끔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잃는다. 그날 오후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수건을 개며 창밖을 괜히 오래 봤다. 누군가 오는 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기다림의 모양을 다시 배웠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2번, 3번, 4번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문틈으로 복도의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는 발끝으로 문에 다가가 엿보기를 열었다. 좁은 원 안에 그의 등이 잠깐 보였다. 그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손에 든 작은 종이봉투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계단 쪽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소리도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종이봉투는 그대로였다. 봉투 안에는 나무 수저 한 벌이 정성스레 눕혀 있었다. 손으로 깎은 듯 나뭇결이 살아있었다. 손잡이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황금자. 나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손이 나를 부르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였을까. 그러나 불길의 그림자가 다시 올라왔다. 그 손이 불을 켠 것인지 불을 낸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유자차 병을 문틀에 기대어 놓았다. 그가 보라는 뜻도 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다. 단지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해 놓아둔 물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은 그대로였다. 햇빛에 유리가 반짝였고 속의 노란 결이 어제보다 탁해 보였다. 나는 병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마음을 들이는 일이 무서워서 손으로 만지는 것도 피했다. 작은 병 하나가 복도의 공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복지관에선 일이 많았다. 김장 나눔 행사 일정이 붙고 어르신 목욕 봉사 명단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름을 적어 내려가다가 펜을 멈췄다. 그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김정수. 나는 다른 칸에 작은 점을 찍었다 지웠다. 내가 바꾼 시간표에도 그는 나타났다. 작업대 위에 공구가 펼쳐지면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나사는 제자리를 찾고 전선은 흐름을 회복했다. 멀리서 나는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다. 혹시라도 우리 사이에 막힌 곳이 보일까봐 금자 어르신, 오늘은 여기 좀 부탁드려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렀다. 나는 앞치마 끈을 조여 매고 배추 더미로 돌아갔다. 손끝이 매운 양념에 빨갛게 물들었다. 그 색이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소문은 자라났다. 시장 통닭집 앞에서는 다른 버전이 붙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소리 지르던 사람이라더라. 골목의 담벼락 옆에서는 또 다른 변주가 나왔다. 아내랑 아들, 말도 마. 그 얘기 나오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래. 나는 그 소리들을 피해 다녔다. 그러나 소리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소리는 지나는 사람의 어깨를 타고 건너와 내 귀에 얹혔다. 내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다. 오늘의 문장, 소문, 나무 수저, 유자차 병 문 앞. 나는 단어들을 띄엄띄엄 적었다. 문장이 휘청였다. 글자를 정리하려고 하니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결국 노트를 덮고 스탠드 불을 줄였다. 빛이 낮아지자 방 안의 그림자가 커졌다. 그림자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울지 못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복지관 도서관에서 공사 소리가 났다. 천장에서 케이블을 내리고 조명이 새로 달렸다. 나는 먼지를 닦으며 책을 옮겼다. 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스위치를 점검했다. 순간 그의 손등이 형광등 아래로 드러났다. 붉고 어두운 흔적이 울퉁불퉁했다. 나는 그 손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목이 말라서 물컵을 찾았지만 물맛이 이상했다. 혀끝에 금속막 같은 것이 감돌았다. 두려움은 종종 근거를 빙자한다. 나는 내 안의 두려움이 내게 증거를 보여주려는 순간을 느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내 마음에서만 유통되는 통화였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내 대답은 짧았고 내 눈은 피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작업대를 정리하며 나를 지나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 조심스러움이 더 아팠다. 우리가 같은 방 안에서 서로를 피해 걷는 그 모습이 오래된 절망처럼 익숙했다. 일주일,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가 올 때마다 벨소리는 길고 내 심장은 짧았다. 수화기를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가다 풀렸다. 결국 나는 숫자판 위로 손가락을 올려놓지 못했다. 문 앞의 유자차 병은 어느 날 사라졌다. 대신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였다.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은 짧았다. 감기 조심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복지관에서 봬요. 나는 그 종이를 접었다 폈다 몇 번이나 반복했다. 종이는 울지 않았다. 내 눈이 먼저 울컥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고리에는 여전히 내 두려움이 걸려 있었다. 시장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보탰다. 나이 들어도 남자 술버릇은 안 고쳐져. 그런 사람 만나면 고생이야. 금자씨, 당신처럼 착한 사람은 더 조심해야지. 그 말들은 조언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는 판결처럼 들렸다. 사람을 미리 나누어 담는 상자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 편견의 안개가 골목을 더 짙게 덮었다. 나는 내 방의 스탠드 불빛을 더 낮추었다. 빛을 낮추면 마음이 안전해질까? 나는 눈을 감고 손을 폭에 쥐었다. 손바닥에 온기를 붙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오늘만 버티자. 복지관에서 퇴근하던 날, 나는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그가 있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손을 들어 인사했다. 금자 어르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두 걸음 물러섰다. 그가 멈췄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가 낮게 말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문을 열면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밖으로 날아갈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뒤돌아설 때 나는 다급히 불렀다. 정수 어르신. 입술이 먼저 나갔고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짧은 대답 하나가 어둑한 골목에 남았다. 나는 점점 말라갔다. 유자차 맛이 덜 달게 느껴졌다. 나무 수저의 나뭇결이 손에 덜 부드럽게 닿았다. 건조해지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이 마르면 소문은 더 잘 붙는다. 어느 날 나는 복지관 창고에서 낡은 앨범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상자였다. 나는 뚜껑을 열지 않았다. 그건 다른 날의 일이었다. 오늘의 나는 여전히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었다. 밤에 비가 내렸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세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일정한 리듬은 사람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그날따라 더 불안해졌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유를 알게 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변해야 할 것은 언제나 마음이었고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초인종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자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크게 울렸다. 다음 날 복지관 공지판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도서관 한쪽에 지역신문 스크랩 코너가 생긴다고 했다. 오래된 기사들을 모아 동네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였다. 나는 설명문을 읽고 지나쳤다. 그저 그런 소소한 행사 중 하나로 넘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아주 작은 직감, 혹은 오래된 기도의 답장 같은 것.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공지판 앞에 섰다. 칠판 아래쪽에 붙은 작은 화살표가 도서관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다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흔들림 속에서도 진실이 언젠가 제 발로 다가온다는 믿음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다. 기적은 종종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 한 장의 종이, 한 줄의 기록, 한 사람의 오래된 손.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한쪽 벽에 새로 마련된 스크랩 코너는 생각보다 소박했다. 시트지를 덧댄 코르크판 위로 낡은 기사들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날짜와 출처가 파란 펜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무심히 시선을 훑다가 발걸음이 멈췄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서 누군가가 연기를 뚫고 아이를 안아 들고 있었다. 사진의 가장자리가 약간 찢겨 있었지만 손등의 그림자와 어깨의 각도, 눈썹에 맺힌 그 집요한 표정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송파구 아파트 화재, 이웃 노인 5살 아이 구해. 제목 아래 짧은 기사. 김정수 씨, 당시 55, 가 불길 속으로 들어가 울음소리를 찾아 아이를 안고 나왔다. 손등과 팔에 큰 화상을 입었다. 병원 치료 중 이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옆에는 연필로 급히 쓴 듯한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관장님 기록. 김정수 어르신 20년 전 화재로 가족을 잃은 뒤 교통사고 병행, 술 담배 끊고 소방안전 교육 봉사 시작 20년째. 손의 화상은 그날의 흔적. 나는 핀으로 고정된 그 조각들을 오래 바라봤다. 기사 속 문장이 조용히 내 안으로 꺼져 들어왔다. 불은 그의 손이 낸 것이 아니라 그 손이 꺼내온 것이었다. 소문이 만든 그림자 위로 진실이 올라앉는 소리가 들렸다. 핀 하나가 벽에 더 깊이 박히듯 내 가슴 속에 흔들림이 자리를 잡았다.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 술렁이는 골목의 혀끝인가? 기록된 종이의 날짜와 얼굴인가? 나는 대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답을 입 밖으로 꺼내려면 먼저 내 안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레 메모를 만지려다 멈췄다. 손가락 끝에 접힌 나무결 같은
코르크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다. 관장님이었다. 찾으셨네요. 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관장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말수가 적죠. 그래도 이런 기록들 속에 오래 남아 있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분 이야기 많이 아세요? 관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누구도 어느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죠. 다만 제가 아는 건 그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라는 것. 관장님은 다시 코르크판을 가리켰다. 골목의 소문보다 오래 가는 건 기록과 행동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핀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복지관 화장실에서 찬물로 눈가를 대충 적시고 나오니 복도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나는 관장실 문을 노크했다. 관장님은 따뜻한 표정으로 의자를 거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다. 그분에게 미안해서요. 관장님은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내부 기록이에요. 대회비까진 아니고 봉사자 파일. 그분께서 싫어하실지도 모르니 가져가시지 말고 여기서만 보세요. 파일 속에는 활동일지와 감사장 사본, 화재 예방 교육 사진이 차곡차곡 꽂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삐뚤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이웃이 있기에 내가 산다. 내가 있기에 이웃이 산다. 나는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늦기 전에 나는 해야 할 말을 하러 가야 했다. 복지관을 나와 시장 골목을 가로질렀다. 저녁 장사 준비로 여기저기서 불빛이 켜졌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는데 그 주름 속에 얇은 빛이 고여 있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작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찾으시는 분이요. 김정수 어르신 댁인데요. 아주머니는 금방 알아봤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하더니 어제 저녁에 병원 갔어요. 보훈병원. 말끝에 염려가 묻어 있었다. 내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급히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닿았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다. 6인실의 가장 안쪽 침상에 그가 누워 있었다. 자세히 보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쇄골 아래가 약간씩 내려앉았다 올라왔다. 병실의 스탠드가 낮은 각도로 비추는 빛 아래 그의 손등의 화상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나는 침대 곁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가 눈을 떴다. 놀람, 쑥스러움, 멈칫거림이 번갈아 스쳤다.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목이 메어서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가 천장을 한번 바라보더니 내 얼굴을 돌아봤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속에 작은 파문이 있었다. 나는 복지관 도서관에서 본 기사를 이야기했다. 핀으로 고정된 사진, 관장님의 메모, 오래된 감사장, 필체가 삐뚤었던 문장까지. 내 말이 끝났을 때 나는 그의 손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소문 진실이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말의 끝은 스스로를 설득하듯 눌러앉았다. 나는 그 손을 향해 아주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내 안의 편견이 서걱 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치 오래 기다렸던 문장이 제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싸온 보온병을 열어 작은 종이컵에 유자차를 따랐다. 김이 천천히 올라와 병실의 공기와 섞였다. 그는 컵을 2손으로 받았다. 감사합니다. 목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진다며 그가 천천히 웃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젊었을 때의 일을 간결하게 말했다. 이웃집에서 시작된 불이 겨울바람을 타고 번졌던 밤, 울음소리를 따라 들어가 아이를 찾았던 순간
손등이 타는 냄새가 났던 기억, 그리고 며칠 뒤 병문안을 오던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나는 여러 번 눈을 떴다 감았다. 단어들이 너무 단단해서 쉽게 삼켜지지 않았다. 그는 덧붙였다. 한동안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술에 손이 갈 뻔했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달려들어간 손을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그는 소방안전 교육 봉사를 시작했다 했다. 가끔은 아이들 앞에서 화상 흉터를 보여주며 불의 온도와 습관의 위험을 이야기했다. 무서운 걸 알아야 무서운 걸 이길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또한 내 안에 무서운 것을 너무 몰라서 너무 오래 지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많이 미안해요.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건 없습니다. 사람은 다 흔들리지요. 다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내 눈을 보았다. 흔들린 다음에 어디로 서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을 갔다. 유자차에 도라지와 배를 섞어 달여보기도 하고 작은 도시락에 미음과 부드러운 달걀찜을 담아가기도 했다. 그가 기침을 할 때면 등에 손을 대고 천천히 숨을 맞췄다. 그의 숨과 내 숨이 천천히 같은 길을 찾을 때면 병실 커튼 사이에 작은 기적이 머물다 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오래 말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40년 동안 들었던 말과 그때마다 다친 마음의 안쪽, 그가 불길 앞에서 느꼈던 고요와 절망,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 같은 것들. 어느 날은 그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감쌌다. 손바닥의 온도가 바짝 맞닿았다. 수저 잘 받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 앞에 오래 두어서 미안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 안으로 들어오겠지 싶었지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며칠 뒤 의사가 퇴원을 이야기했다. 기관지염이 한 고비를 넘겼지만 먼지와 찬바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관 작업은 당분간 줄이는 게 좋겠다. 무리하면 안 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허전함이 비쳤다. 이래서 물러나는 건 그에게서 삶을 떼어내는 것과 비슷할 테니까. 나는 말했다. 잠깐만 쉬었다가 천천히 다시 해요.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보다가 작게 웃었다. 또 누가 전구를 바꿔달라고 부르면 못 이기는 척 가야지요. 퇴원 날 나는 그의 외투에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입원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얇게 들어왔다. 우리는 병원 앞벤치에 잠깐 앉았다. 그의 손등 위에 햇빛이 얹혔다.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덮었다. 때마침 작은 바람이 스쳤다. 겨울 끝의 바람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 손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대답했다. 이 손을 잡아주셔서 더 다행이고요. 희망은 그날 병원문 앞에서 분명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희망이 고개를 들 때면 세상은 종종 다른 쪽에서 무게를 얻는다. 집으로 돌아온 첫 주, 시장 골목의 소문은 방향을 바꿔 더 깊어졌다. 병원에 누웠다지? 벌써 누가 찾아왔대. 늙어서 연애질이 무슨 소용이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첫날 밤이 어쩌고 했다더라. 어디선가 흘러나온 한마디가 자극적인 껍질을 뒤집어쓰고 날아다녔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러나 소문은 귀가 아니라 사람의 등을 타고 어깨로 스며든다. 편견은 늘 그렇다.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맛있는 부분만 골라 씹는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멀리 살아 연락이 드물던 아들이었다. 엄마,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 들리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당황 사이에 있었다. 엄마가 누굴 만나신다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응, 만나. 엄마, 거긴 다 알잖아요. 엄마 나이가. 말끝이 흐렸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다. 나이는 늘 조심스럽게 꺼내지는 칼이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내 나이를 알아. 그래서 더 정직하게 살고 싶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라도 하고 있잖니. 우리는 오래 말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동안 창문에 기대 서 있었다. 겨울빛이 유리창에 얇게 펼쳐졌다. 나의 말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굳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먼저 내 삶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복지관에서도 얇은 파문이 생겼다. 어떤 봉사자는 내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요즘 힘드시죠? 그냥 조금만 조심하세요. 다른 이는 힐끗거렸다. 아이고, 좋은 나이에 연애라. 부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미영씨만이 변함없이 다정했다. 금자 어르신, 따뜻한 차 드실래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유자차를 따라 주었다. 김이 오르는 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 잠깐은 편견의 안개가 걷혔다. 그러나 안개는 쉽게 돌아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가 이 동네에서 공짜로 돌을 던질 권리가 있을까? 누구의 나이가 누구의 삶을 대신 재단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했지만 대답대로 사는 일은 어렵고 느렸다. 그는 퇴원 후에도 기침이 잦았다. 밤을 지새운 다음 날이면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등의 혈관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걱정이 앞섰다. 건물이 오래된 복지관에서 먼지를 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봉사 빈도를 줄이기로 했다. 함께 시장을 돌며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가끔 작은 칼과 나무 조각을 꺼냈다. 예전에 목공을 조금 했었어요. 큰 건 아니고 수저나 작은 반지 같은 거. 그는 손놀림을 천천히 보여주었다. 나뭇결을 따라 칼날이 지나가면 부스러기가 파도처럼 일었다 가라앉았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나무는요, 상처난 부분을 더 단단히 채우기도 합니다. 그게 보기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도 그럴까요? 그는 웃었다. 그럴 거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들을 쌓았다. 하루의 끝에 서운함을 남기지 않기, 몸이 힘든 날에는 쉬자는 신호를 솔직하게 말하기, 상대의 손을 먼저 걱정하기. 밤이 깊어지면 나는 그의 손등의 화상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상처를 만진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만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떤 밤에는 그의 기침이 길어져 응급실에 잠깐 다녀오기도 했다. 돌아오는 택시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먼저 가면 금자 씨는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먼저 그 생각부터 하지 맙시다. 오늘을 먼저 살고 내일은 내일의 몫으로. 말하면서도 내 안 어딘가가 차갑게 젖어 들어갔다. 절망은 늘 틈을 찾아 들어왔다가 새벽 어둠과 함께 물러난다. 어느 날 관장님이 도서관에서 작은 행사를 하자고 했다. 동네 기록 전시. 첫 주제는 보통의 용기예요. 정수 어르신 기사도 포함하려고요. 나는 무심코 박수치다가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작게 웃었다. 그의 이름과 기사가 동네 앞에 걸리는 일은 우리에게는 명예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 던질 화제였다. 그는 머뭇거렸다. 굳이. 관장님은 단호했다. 굳이요. 굳이 해야 합니다. 동네가 오래 기억해야 할 건 이런 겁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눌렀다. 어르신, 괜찮아요. 빛에 오래 두면 그림자도 모양을 바꿔요. 행사 준비가 한창일 때 시장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더 진한 말을 던졌다. 그래도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술 끊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 밤만 되면 또. 나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그 자리에서 말했다. 아주머니,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분에겐요. 아주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코웃음을 쳤다. 사람 편을 너무 일찍 들지 말라. 금자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도서관으로 돌아와 스크랩판 앞에서 잠시 섰다. 핀으로 고정된 사진 아래에 누군가 볼펜으로 작은 하트를 그려놓았다. 아이의 필체 같았다. 그 옆에 네 글자가 붙어 있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나는 그네 글자에서 긴 숨을 쉬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행사날 복지관 로비에는 작은 사람 물결이 일었다. 사진과 기사, 감사장 사본과 함께 그의 낡은 장갑과 공구 몇 점이 전시물로 놓였다. 관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소개했다. 보통의 용기는 기록되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 아이를 구한 영웅이라고 외쳤다. 다른 구석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수군거림이 여전히 있었다. 나는 그 수군거림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는 내 귀에 작게 답했다. 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다. 나는 보온병을 열어 유자차를 따랐다. 그는 억지로 숨을 가다듬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졌다. 관장님이 다가와 의자를 권했다. 우리는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사람들이 멀찍이서 흘낏거렸다. 역시 무리였나 봐요. 저러다 또 병원 가는 거 아냐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렸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츠러들었다. 희망이 숨을 고르는 사이 세상은 잽싸게 절망의 모서리를 들이댔다. 나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합니다. 체면만 구겼네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체면은 소문이랑 달라요. 진실이 오래 남죠. 그날 저녁 우리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조금씩 흩날렸다. 그는 나무 조각을 꺼내더니 손에 익은 칼로 둥근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다. 수저만 하려다가 반지를 해볼까 해요. 나무 반지. 나는 물었다. 누구 손에 들어갈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반지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를 새겼다. 나는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 읽었다. 함께 늙어가는 기쁨.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반지 2개의 윤곽을 만들어 내 손에 가볍게 올려 보였다. 아직 덜 마감됐어요. 더 다듬어야 합니다. 나는 반지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시간을 들여요. 상처난 나무가 더 단단해지듯이. 그날 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나 봐요. 엄마가 좋으면 나도 지지할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나도 천천히 바르게 해볼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눈발이 더 굵어졌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마다 작은 기적을 하나씩 얻는 것처럼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사랑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오늘도 살아낸다. 다음 주 관장님이 제안했다. 봄이 오면 복지관 마당에 나무 하나 심어요. 벚나무 어때요? 꽃비가 흩날리면 오늘을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함께 웃었다. 아직 겨울이었다. 그러나 이미 봄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빛의 각도가 조금 더 기울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은 봄의 발소리를 먼저 듣는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늘 봄 직전에 온다. 행사 이후 시장 아주머니는 침묵했지만 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말이 떠돌았다. 결혼한다더라. 그 나이에 흉하다다. 흉해. 첫날 밤 운운했다며 자극적인 말은 더 빨리 번졌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괜한 일을 만들었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만든 건 일이 아니라 길이에요. 같이 걸을 길. 그가 미소 지었다. 길이면 천천히 가면 되죠. 그날 밤 나는 그의 집에 남아 잠깐 쉬다 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기침이 점점 깊어졌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응급실 갈 준비를 했다.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금자씨,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어르신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 한 번 밤길을 달렸다. 응급실의 흰빛 아래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의 화상이 하얀 빛에 더 도드라졌다.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우리의 깃발 같은 것이었다. 의사는 며칠 더 입원을 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그는 숨을 고르며 내 손을 가볍게 눌렀다. 금자씨, 내가 고개를 들었다. 네, 그는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병원 스피커에서 저녁 안내 방송이 흘렀고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절망이 한 발 물러서고 희망이 또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편견은 여전히 골목에 남아 있었지만 진실은 이미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 봄에 나무를 심을 것이다. 벚나무 아래에서 꽃비가 흩날리는 날, 나무 반지를 손가락에 맞추고 서로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오래된 상처를 자부심으로 바꾸는 작은 의식을 치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마주 서야 한다. 소문이 만들어 놓은 마지막 벽 앞에서 누군가의 의심과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선택. 그 자리에서 나는 말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소문,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말해야 할 문장을 손바닥에 적듯 나는 마음 안쪽에 새겨 넣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이 내리던 밤, 나는 창턱에 앉아 유자차를 천천히 마셨다. 김이 올라와 내 안에 떨림을 덮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사랑에는 기한이 있을까? 아니, 사랑이 기한을 가진다면 그 기한을 누가 적을 수 있을까? 대답 대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커튼을 밀고 방 안의 스탠드 빛을 흔들었다. 흔들림이 멈추고 빛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어쩌면 우리가 더 크게 용서하고 더 단단히 서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 행사는 끝났지만 동네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관장님이 준비한 전시물이 철거되기 전 마지막 주말, 복지관 로비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다. 보통의 용기를 주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의자는 둥글게 놓였고 가운데에는 유자차 보온병과 종이컵 몇 개가 조용히 자리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앉았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그의 기침은 한결 잦아들었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약한 쉼표가 찍혔다. 의자 등받이 위로 겨울 빛이 길게 흘렀다. 사회복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기록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가운데로 모였다. 잠깐의 침묵. 그때 시장 슈퍼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표정엔 망설임이 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떠들었나 봐요. 그 기사 봤어요.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지요. 그녀의 말은 절반쯤 고백이었고 절반쯤 방어였다. 사람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주저앉히지 않았다. 나는 코르크판 앞으로 걸어가 핀으로 고정된 기사를 가리켰다. 저는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만든 그림자보다 진실이 더 오래 버틴다는 거요.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저는 소문에 지배당해 살았습니다. 밥값도 못하네. 이렇게 느려 터졌어. 그런 말들이 사람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드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의 손등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소문, 진실이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문장은 서 있었다. 이 손은 생명을 구한 손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 하나가 앞으로 코르크판 아래쪽에 붙어있던 낡은 장갑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슈퍼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내 말이 너무 빨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조금만 더 천천히 믿어봅시다. 기록을, 행동을, 눈빛을.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가에 야른 물기가 번졌다. 관장님이 마이크 없이 말해도 될 만큼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편견을 조금 덜어 놓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우리는 복지관 마당으로 나왔다. 공기에는 아주 미세한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햇살이 가볍게 마른 흙을 더듬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감쌌다. 손등의 화상이 햇빛을 받아 한 톤 밝게 보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숨기려 했을지도 모를 그 표면은 이날만큼은 깃발처럼 반짝였다. 그는 속삭였다. 금자씨. 나는 고개를 돌렸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나는 웃었다.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나는 이제야 조금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나를 동네 뒷산 산책로로 데려갔다. 겨울 끝의 숲은 아직 앙상했지만 나무의 속은 분명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흙길 위로 잔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의 기침은 드물었고 숨은 고르게 이어졌다. 작은 쉼터에 이르자 그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나무결이 곱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는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반지 2개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무 반지. 바니쉬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은은한 향이 났다. 나는 반지 안쪽을 살폈다. 작고 정직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함께 늙어가는 기쁨.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세월의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를 들고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의 고집이 있었다. 한때는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잃는 절망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금자씨를 만나고 알게 됐어요.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서로의 손등과 발목과 허벅지에서 기억이 난다는 걸. 우리 몸이 버텨온 세월 속에서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남은 시간을 셀 줄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울컥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내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나도 같은 말을 하려고 마음속에서 오래 연습했어요. 그는 반지 하나를 들어 내 손가락에 살며시 끼웠다. 따뜻했다. 나무는 금속보다 금세 체온을 담는다. 나는 다른 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의 손등의 화상이 반지의 빛을 받아 더욱 단단해 보였다. 우리는 산책로를 내려와 작은 양식당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스프가 천천히 식어갈 때 그는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금자씨.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낮고 또렷이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 제안은 오래된 예의였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길을 건너 그의 집으로 향했다. 밤이 빨리 내려앉는 계절, 가로등 불빛이 골목마다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 원에 가장자리마다 소문이 맴돌다가 이내 빛 속으로 들어와 색을 잃는 것처럼 보였다. 편견은 빛을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나는 그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집은 정갈했다. 스탠드 불빛이 벽지에 부드러운 원을 만들었다. 그는 먼저 창문을 닫고 바람을 막았다. 보온병에 유자차를 탔다. 향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우리는 탁자에 마주 앉았다. 잔을 들어 첫 모금을 나눴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내 안의 떨림을 가라앉혔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다시 말했다. 복지관의 간담회, 슈퍼 아주머니의 말, 아이의 고마워요 네 글자.
그리고 산책로에서의 제안과 반지. 말을 하다가 우리는 여러 번 멈췄다. 그 멈춤들 사이로 숨이 지나갔다. 숨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은 두 사람의 안정을 만든다. 그는 일어났다. 방을 정리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털어 햇빛 냄새가 남아있는 시트를 펴고 스탠드의 각도를 조금 낮췄다. 밝으면 부끄럽고 너무 어두우면 마음이 불안한 나이. 한 손으로는 스위치에 다른 손으로는 내 눈빛에 맞추는 조도가 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와 조용히 물었다. 불 끌까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빛이 조용히 머물렀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이 내 손바닥의 마른 결과 맞닿아 새로운 질감을 만들었다. 호흡을 맞췄다. 아주 천천히. 그의 숨이 들어오면 나의 숨이 나갔다. 내 숨이 들어오면 그의 숨이 나갔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빈 곳을 채웠다. 누군가의 상처를 만지는 일은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스탠드 불빛이 이불 위에 야른 길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었고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다. 말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짧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느리게 해요. 그래요, 느리게. 밤이 깊어갔다. 창문 너머에서 가로등이 천장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내 손이 그의 손등의 화상을 감쌌다. 나는 그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에게는 그 상처가 절망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상처는 희망의 지문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존중했다. 선을 넘지 않는 온기가 서로의 근육 사이로 천천히 번져갔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밤새 버텨온 허벅지에서, 아침에 일어나 느껴지는 종아리의 기억에서, 손끝의 따뜻함에서 기억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같은 속도로 이해해갔다. 잠시 뒤 우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이유를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웃음. 이 나이에 우리가 말끝을 잇지 않아도 말의 끝이 서로에게 닿았다. 우리는 서로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유자차 향이 아직 방 안에 어렸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나야말로요. 스탠드 불빛이 조금 더 낮아졌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아침이 왔다. 커튼 사이로 빛이 가늘게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다리가 묵직했다. 허벅지가 천천히 저렸다.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다. 그가 눈을 떴다. 얼굴에 잠이 조금 남아있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나는 부끄러워 웃었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요. 다리가 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수 있죠.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내 다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했다. 손끝이 종아리 근육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 무리하지 말아요. 네. 창밖에서 아침 소리가 났다. 멀리서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발소리, 빗물 대신 햇살이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일상의 소리가 우리 방의 호흡과 겹쳤다. 우리는 천천히 부엌으로 나갔다. 그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나는 파를 썰고 그가 좋아하는 무김치를 꺼냈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숟가락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나무 수저. 손잡이 안쪽에 새겨진 내 이름이 빛에 반짝였다. 우리는 눈을 맞추고 웃었다. 그가 말했다. 오늘은 제가 인사할 차례죠. 그는 숟가락을 들며 또렷이 말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요. 우리는 국을 떠 서로의 손이 닿지 않도록, 그러나 멀지도 않게 움직였다. 거리감까지 배려하는 나이의 손놀림이었다. 아침을 먹고
우리는 다시 산책을 나갔다. 봄은 정말 가까워졌다. 단풍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각도가 바뀌어 있었다. 공원의 한켠에서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관장님과 복지관 봉사자들이 마을 나무 심기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벚나무를 심을 겁니다. 꽃비가 내릴 때 오늘의 기록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그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금자씨, 우리도 같이 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해요. 그러나 그날 오후 마지막 고비가 우리에게 왔다. 시장 골목에서 몇몇이 모여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결혼을 하신다면서요. 애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말투에는 염려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얘기도 했고 설득도 했고 아직 설득 중이기도 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 연세에 흉하지 않아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지나갔다. 그 순간 내 숨이 잠깐 멈췄다. 그러나 곧 다시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흉함이란 단어를 저는 오래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흉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더군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더 말했다. 우리는 품위를 지키려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몸을 아끼고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면서요. 그게 노년의 사랑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어쩌면 최고의 모범일지도 몰라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의 끝은 무너지지 않았다. 옆에서 그가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그는 군중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저는 술을 끊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기록이 증명할 겁니다. 그러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겠지요. 그는 자신의 손등을 들어 보였다. 손의 화상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 손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낮게 기침을 했다. 다른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시장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내가 먼저 섣불렀지요. 미안합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둘러싼 공기를 바꾸었다. 편견은 군중이 만들었지만 용서도 군중이 만들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복지관 작은 강당에서 조용한 의식을 치렀다. 법적 절차보다 먼저 마음의 절차를 밟자고 관장님이 양해해 주었다. 봉사자 몇 명과 동네 어르신들, 아이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관장님이 앞에 서서 말했다. 두 분은 오늘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박수를 보내주세요. 박수가 작게 그러나 오래 울렸다. 우리는 마주 섰다. 반지를 확인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덧붙였다. 서로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준비해 온 짧은 문장을 꺼내 읽었다. 사랑은 심장이 아니라 기억이 사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손바닥에, 무릎에, 허벅지에, 그리고 서로의 눈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늦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나는 이 손으로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하고 싶습니다. 전구를 갈듯, 그림자를 줄이듯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나무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끼웠다. 사람들의 박수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우리는 웃었다. 눈물이 동시에 고였다. 의식이 끝난 뒤 관장님이 조용히 우리를 불렀다. 오늘은 여기서 끝낼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 장면이 남았어요. 우리 둘만의 관장님은 미소 지었다. 그럼 따뜻하게 우리는 강당불을 끄고 그의 집으로 다시 걸어갔다. 복도에 스탠드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묻지 않았다.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말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불을 정리하고 스탠드를 낮추고 유자차를 데웠다. 잔을 각자 들고 한 모금씩 나눴다. 그 다음엔 잔을 내려놓고 손을 다시 맞잡았다. 밤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다. 우리의 호흡은 전날보다 더 익숙했다. 나는 그의 어깨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었다. 햇빛 대신 스탠드가 우리의 이마에 내려앉았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는 대답했다. 내가 더. 우리는 불빛이 만든 좁은 길을 한 번 더 걸었다. 품위는 지켜졌고 감정은 깊어졌다. 그 밤의 가장 큰 사건은 침묵이었다. 침묵이 우리를 감싸주었고 우리는 침묵을 믿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다가 멈췄다. 그 멈춤이 축복처럼 느껴졌다. 아침, 나는 다시 다리를 느꼈다. 뻐근하고 저릿했다. 그러나 그 느낌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미리 웃었다. 오늘은 내가 더 오래 주무를게요. 나는 웃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첫날 밤보다 훨씬 쉽다더라고요. 장난처럼 던진 말에 우리가 동시에 웃었다. 웃음이 이불 위에 가볍게 흩어졌다. 삶은 이렇게 가벼운 것들과 무거운 것들이 번갈아 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 번갈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배운다. 느려도 괜찮았다. 늦어도 괜찮았다. 우리는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먼 곳에서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꽃비는 이르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미리 듣는 사람들이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만이 듣는 선물 같은 소리. 나는 속으로 물었다. 우리의 이 작은 기적을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 사랑의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을 누가 적었을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그의 손이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 힘이면 충분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벚나무 묘목을 보러 갔다. 묘목을 고르는 그의 눈빛은 오래된 공구를 고를 때와 닮아 있었다. 신중했고 다정했다. 꽃비가 오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 다시 인사해요. 그가 말했다. 네, 내가 답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편의점 앞에서 따뜻한 물을 하나 사서 유자청을 풀었다. 컵 뚜껑을 닫고 흔들었다. 길가 벤치에 앉아 나눠 마셨다. 목이 따뜻해지자 마음이 먼저 봄으로 갔다. 우리는 봄의 문턱에 서 있었다. 절망은 뒤로 물러가 있었고 희망은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진실은 우리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금자씨. 네,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자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걱정이 덜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왜요? 그는 내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당신은 진실을 고르는 사람이라서요. 나무를 고르듯 빛을 고르듯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럼 오늘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오기 전에 하늘은 짙은 파랑이었다. 그 파랑 속에 우리의 내일이 아주 작게 반짝였다. 봄비가 몇 번 지나간 뒤 복지관 마당에 벚나무가 심어졌다. 작은 삽질 몇 번이면 족할 줄 알았는데 뿌리가 닿을 자리의 흙은 생각보다 딱딱했다. 우리는 번갈아 삽을 쥐었다. 그의 손등의 화상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그 손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을 자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상처로만 보였던 표면이 이제는 우리의 역사처럼 느껴졌다. 관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꽃비가 오면 이 나무 아래서 오늘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미리 여름의 냄새를 남겼다.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3가지 규칙으로 묶었다. 하루가 가기 전에 서운함은 말을 건넨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날의 감정은 그날의 자리에서 풀어준다. 서로의 손을 먼저 걱정한다.
시장에서 무거운 봉지를 들 때든 복지관에서 전구를 갈 때든 손조심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서로를 지킨다. 쉬자는 신호를 숨기지 않는다. 기침이 올라오면 즉시 멈추고 무릎이 욱신거릴 때는 의자에 앉는다. 느리게 가는 법을 배운 우리는 느린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안다. 아침이면 그는 먼저 부엌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올린다. 나는 그 옆에서 팔을 다지고 유자차를 탄다. 김이 오르는 잔을 서로에게 먼저 건넬 때 손바닥이 닿을락말락하다가 아주 살짝 스친다. 그 순간의 온도가 하루의 기조를 정한다. 우리는 나무 수저를 쓴다. 나무결에 밥알이 매달리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에 오래 담갔다가 말리고 손잡이 안쪽에 새겨진 내 이름을 한번 쓰다듬는다. 나무 수저의 결이 손마디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마음의 결도 함께 정돈되는 걸 느낀다. 점심에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이어간다. 그는 예전보다 작업량을 줄였지만 여전히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구를 갈고 스탠드를 손본다.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손등을 내보이며 말한다. 불의 온도와 생활 습관의 위험, 그리고 작은 주의가 만드는 큰 기적에 관해서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듣는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무섭지 않을 리가 있나요? 무섭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요. 그의 말은 곧장 복도의 공기에 스며들어 오래 남았다. 그럴 때면 관장님은 작은 눈짓으로 나를 부른다. 나는 뒤에서 유자차를 따라 건넨다. 향이 그의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갈 때 우리의 하루도 한결 안정된다. 시장은 아직도 말이 빠르다. 그러나 말의 방향이 달라졌다. 누군가가 수군거리면 다른 누군가가 말한다. 그 어르신, 아이 구한분이야. 기사 봤지? 말은 말로 덮였고 편견은 기록과 행동 앞에서 길을 비켰다. 그러자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다. 절망이 오래 눌러놓던 침전이 흔들려 올라와 빛에 닿았다. 진실은 생각보다 묵묵했다. 그러나 묵묵함이 이기는 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안다. 저녁이면 우리는 산책을 한다. 느리게 걷는다. 손을 잡되 손이 먼저 아프지 않게 잡는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의 색이 바뀌는 걸 지켜본다. 나는 가끔 묻는다. 사랑의 속도는 누가 정하나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에 손을 포개고 엄지로 손등을 천천히 쓸어준다. 그러면 질문이 대답으로 바뀐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공구 상자를 꺼내 작은 상자를 하나 더 다듬었다. 그 안에는 여분의 나무 반지가 들어있었다.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해서요. 그는 웃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겠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반지를 손가락에서 살짝 빼 빛에 비춰보았다. 미세한 흠과 결이 더 선명해져 있었다. 결점이 아니라 방향처럼 보였다. 어떤 날은 쉬운 날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의 기침이 깊어지는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침묵으로 서로를 붙들었다.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이고 베갯니들 갈았다. 나는 그의 등을 천천히 문지르며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그 리듬에 숨이 맞춰지면 불안도 리듬을 찾았다. 새벽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자꾸 겁이 났습니다. 나는 이 말을 맞댔다. 그 겁을 나눠요. 둘이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절망의 무게를 쪼갰다. 똑같이 나누지 못한 날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매번 다시 나눴다. 봄은 마침내 완전히 왔다. 벚나무에 연분홍이 맺히더니 어느 날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가자 꽃비가 쏟아졌다. 아이들이 두 팔을 벌리고 뛰어들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폈다. 관장님과 봉사자들이 둘러앉았다. 그는 보온병에서 유자차를 따랐다. 잔을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꽃잎 하나가 잔 가장자리에 닿았다가 미끄러져 내려갔다. 우리는 웃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등을 감쌌다. 화상의 결이 꽃비 속에서 더 단단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내 심장과 허벅지, 손바닥으로 동시에 기억했다. 작은 의식이 있었다. 벚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서약을 다시 한번 읽었다.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기, 오해가 생기면 그날 안에 말하기, 상대의 속도를 바꾸려 하지 않기. 그의 차례가 오자 그는 짧은 한 문장을 더했다. 빛이 부족하면 제가 전구를 바꾸겠습니다. 그림자가 짙어지면 함께 앉아 있을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다가 잦아들었다. 웃음이 잦아드는 자리엔 늘 고요가 남는다. 그 고요가 우리를 단단하게 했다. 여름에는 복지관의 선풍기를 전부 점검했다. 작은 소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 모여들면 그는 반짝이는 눈들을 위해 나무 수저 깎는 법을 보여줬다. 칼끝이 나무결을 따라갈 때, 사포로 마감을 할 때 아이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손의 화상에 시선이 머무는 아이가 있으면 그는 먼저 웃었다. 상처가 있다는 거요,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하루치의 희망이 채워지는 날도 있었다. 가을에는 다시 전시를 열었다. 제목은 기억의 따뜻한 찻잔. 동네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기록한 짧은 문장이 함께 걸렸다. 누군가가 메모지에 적었다. 누가 우리 동네에서 공정에 불을 켰나요? 그 아래 다른 필체가 덧붙였다. 우리가 글자들 사이로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을 조금 더 사랑했고,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해졌다. 그 정직함은 소문을 느리게 만들었다. 느림은 생각을 데려왔고, 생각은 진실을 불렀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는 작은 여행을 갔다. 바다가 가까운 도시, 바람이 세지만 햇살이 뜨거운 곳.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파도도 전기 같네요. 흐름이 있고 막히는 데가 있으면 터지고. 나는 모래 위에 작은 원을 그렸다. 그럼 우리 막히는 자리에 의자를 놓읍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유자차 보온병 뚜껑을 열자 향이 바닷바람과 섞였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잔의 온도는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 그 기준을 갖는 일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해진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 돌아온 겨울, 그의 기침이 한 차례 깊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내 손을 찾았다. 나는 나무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어 그의 손바닥에 올렸다. 잠깐 당신이 빌려요. 내가 여기 있다고, 돌아갈 길을 잃지 말라고.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금자씨. 이렇게 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가는가 봅니다. 우리는 웃었다. 스탠드 불빛이 흰 천 위에 부드러운 원을 만들었다. 그 원 안에서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해가 바뀌었다. 벚나무의 줄기가 조금 더 굵어졌다. 봄, 우리는 다시 그 아래에 앉았다. 꽃비가 또 한 번 쏟아졌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우리가 붙든 이 작은 기적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곧 대답을 찾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의 길이 단단하면 내일은 제 발로 온다고. 그때 아이 하나가 뛰어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유자차 주세요. 나는 웃었다. 잔을 건네며 아이의 눈을 보았다. 눈동자에 꽃비가 비쳤다. 그 빛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밤이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순서로 잠을 청한다. 이불을 고르고 스탠드를 낮추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 나는 낮에 적어둔 작은 노트를 소리내어 읽는다. 오늘의 문장. 편견은 느려졌고 진실은 자랐다. 희망은 여백에서 꽃피었고 절망은 나눠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가끔은 나에게도 한 줄을 덧붙인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 문장은 매번 새롭다. 매번 같은 자리에서 다른 온도로 내게와 앉는다. 우리는 더 이상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문은 계절을 못 이긴다. 벚나무가 꽃을 피우고 꽃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그 순간 누구도 비난의 돌을 들지 않는다. 하늘이 무거운 자리에 사람의 손이 먼저 가닿는다. 그는 그럴 때마다 내 귀에 속삭인다. 보이죠? 우리가 고친 전구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골목마다 켜진 작은 불빛들이 서로를 향해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었다. 어느덧 손의 화상은 동네의 상징이 되었다. 숨겨야 할 흉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 역사. 아이들이 손바닥에 작은 별을 그리며 묻는다. 할아버지, 별처럼 반짝이네요. 그는 대답한다. 별은 멀리 있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지요. 가까이 있는 별이 더 따뜻하다는 걸 우리는 오래 걸어 알게 되었다. 가끔 우리는 처음 만난 시장 골목으로 간다. 감자 더미 옆에서 나는 일부러 장바구니의 끈을 손목에 한 번 더 감는다. 그는 예전처럼 말한다.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우리는 둘이서 장바구니를 든다. 무게는 절반이 되고 웃음은 2배가 된다. 집으로 돌아와 나무 수저로 국을 떠먹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평범한 동작들 속에 우리가 살아낸 모든 기적이 숨어 있다고. 어떤 밤에는 창을 열어두고 바람의 결을 듣는다. 질문은 여전히 온다.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는가? 누가 골목에 불을 오래 켜두는가?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작은 일을 하나 더 한다. 내일 심을 꽃모종을 고르고 전등가대에 앉은 먼지를 털고 유자차 병을 다시 채운다.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진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진실은 요란하지 않다. 그러나 끝내 지지 않는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일 벚나무 아래에서 몇 시에 만날까요? 나는 웃는다. 늘 그 시간이죠. 우리의 시계는 같은 시간에 멈춰 있고 같은 시간에 다시 움직인다. 아침이면 벚나무 가지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이 우리를 깨우고 저녁이면 스탠드 불빛이 우리를 감싼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장을 지키며 산다. 서로의 손을 먼저 걱정하는 삶.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2줄을 적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사랑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 2줄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노트를 덮고 스탠드 불빛을 조금 낮췄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가 물러났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오늘도 내일도 천천히 함께 늙어갈 것을 약속하며.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사랑은 편견을 잠재운다.